저번 영상에서는 집중 투자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영상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산 투자에 대한 워런 버핏의 의견 역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응? 당연하지. 진짜? 얼마나? 나 얼마나 사랑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정말 당연한 건데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분산 투자 역시 오래전부터 투자자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은 학계가 분산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20대 때 냈던 박사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바로 해리 마르코비츠입니다. 해리 마코이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마코비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해리 마르코비츠라고 할게요. 1952년 마르코비츠가 박사 논문을 통해 제시했던 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이었습니다. 195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당시죠. 그 당시 지구 반대편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는 이 논문의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고 여러 곳에서 인정받았던 그의 논문이었지만 막상 박사 논문을 심사받을 때에는 빵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어디 보자. 이 논문의 수학적인 오류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수학 논문도 아니고 경제학 논문도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논문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네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한 교수가 심지어 밀턴 프리드먼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중적인 교수였죠. 마르코비치 연구가 그만큼 새로운 연구였다는 거죠. 어쨌든 덕분에 그의 논문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비치의 논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논문은 15페이지도 안 되는 논문이에요. 한 12페이지 정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해리 마르코비치의 논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공분산이 낮은 주식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쉐킷쉐킷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분산이 크다, 낮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먹는 것으로 비유해볼게요. 우리나라 빙수 정말 맛있죠? 날씨가 더워질수록 빙수의 판매량은 늘어나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빙수의 판매량은 줄어들고요. 온도와 맛있는 빙수의 판매량 사이의 공분산이 큰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빙수의 판매량도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갈수록 빙수의 판매량도 내려가니까요. 반대로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많죠?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고기를 먹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 덥든 상관없이 고기를 항상 먹죠.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온도와 고기 매출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이게 공분산이 낮다는 겁니다. 마르코비츠는 서로 영향이 없는 주식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주식들, 이러한 주식들을 섞어서 공분산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였죠. 또 마르코비츠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비례해서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였죠, 마르코비츠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 아닌 이런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 거죠. 마르코비츠가 분산 투자 연구의 기초를 닦았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MPT라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학계와 달리 현장은 어땠을까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투자시장이요. 주식시장, 그 현장에서 분산 투자를 주장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반 대중이 분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고 또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다. 폴춘 선정 20세기 세계 4대 투자 거장,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입니다. 잭 보글이라고도 하죠. 얼마 전인 2019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반인이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자료를 철저히 분석, 조사, 확인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죠. 분산 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 분산 투자의 개념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몰튼 메이켈 교수께서는 역시 분산 투자를 주장하면서 50종목 혹은 60종목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였죠. 일반인이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할 만한 회사 50개 이상을 회사를 걸러내요. 그리고 또 이 각 회사들이 공분산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였어요. 출근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야근하고 드디어 퇴근하고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하나하나 회사를 조사하고 공분산이 어떤지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잭 보글입니다. 그러니까 잭 보글은 앞에서 말한 공분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매우 저렴한 가격이에요. 1976년 잭 보글은 최초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냈어요. S&P 500을 따라가는 펀드였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로 인정받는 지표예요. S&P 500 지수는 그 명칭대로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수는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죠. 현재 이 500대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 가치의 약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각자의 실적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500개 말고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지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식 시장 지수로는 윌셔 전체 주식 시장 지수가 있어요. 이름이 길죠? 줄여서 윌셔 5000. 뱅가드는 1992년 역시 최초로 이 전체 주식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만들었죠. 그러면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가 나을까요? 아니면 전체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가 나을까요?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두 지수의 수익은 거의 일치해요. 즉 복을 역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든 아니면 윌셔 50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든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했어요. 뱅가드 거는 다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잭 보글이 말하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으로는 첫째, 폭넓은 투자 다각화 실현. 둘째, 저렴한 비용. 셋째, 낮은 세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폭넓은 투자 다각화 실현. 이것은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잭 보글은 말했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 더미를 사라고요. 괜찮은 주식 하나하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주가 지표에 연동된 포트폴리오, 즉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란 시장에서 매매되는 전 종목을 각 시가총액 비율을 반영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말해요. 인덱스 펀드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될수록 많은 주식을 끌어담은 거죠. 그렇다면 잭 보글은 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이제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전문가조차도 말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문가들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전문가에게조차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일반인에게는 역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더 편리하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저렴한 비용. 낮은 펀드 비용률과 포트폴리오 회전율. 잭 보글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잭 보글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등 다른 유명한 투자가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요.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딱히 머리를 많이 써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는 이 저렴한 관리비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회전율이라 매매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전율은 연 78%예요. 반면에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은 3% 내외예요. 잦은 매매가 없다는 거죠. 매매가 자주 발생할수록 수수료 역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이고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을 낮추는 요인이 되죠. 인덱스 펀드는 회전율이 3%로 낮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렴한 세금. 잭 보글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강조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합법적으로요. 이것 역시 다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세금 역시 투자자에게는 다른 이름의 비용이니까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인덱스 펀드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만들어진 펀드예요. 그래서 잭 보글은 항상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수수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세금까지 발생하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쭉 들고 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잦은 매매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세금도 저렴하게 줄일 수 있고. 에이, 그런데 그렇게 줄인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나요? 잭 보글은 신경 써야 해 라고 했죠. 왜냐면 복리의 법칙 때문이죠. 복리의 법칙은 간단히 말하자면 눈덩이 굴리기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작기 시작해도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리의 법칙은 이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용에도 적용이 되죠. 잭 보글은 이것을 복리의 횡포라고 불렀어요. 얼마 차이나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도 그것을 줄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복리처럼 비용이 불어나서 수익을 갉아먹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얼마 안 돼 보이는 이러한 비용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달라진다고 잭 보글은 말했습니다. 도표를 보세요. $10,000를 50년에 걸쳐 투자할 경우 비용을 줄였을 때와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 때의 차이예요. 수익이 8%인 경우와 비용을 2.5%로 가정했을 때 비용 2.5%를 공제한 후인 5.5%의 수익률을 적용해서 50년에 걸친 투자 변화를 도표로 표현한 거예요.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투자금의 변화를 보면은 10년 후에는 21,600달러, 30년 후에는 106,000달러, 50년 후에는 469,000달러가 되죠. 하지만 비용을 공제한 후에는 17,100달러, 30년 후에는 49,800달러, 50년 후에는 145,400달러.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30년, 50년 후에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과 비용을 공제하는 후 2배 이상 그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하냐, 어떤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 다른 비용이 적용되어서 위에 구체적인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몇 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몇십 년 후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잭 보글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S&P 500의 연수익률은 9.7%입니다. 9.7%요. 2008년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건들을 포함한 수익률이 이랬어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연 9.7%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약간의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인덱스 펀드가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에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전체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며 초기에는 잭 보글을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잭 보글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요. 잭 보글은 인덱스 펀드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법의 사다리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다리요. 지금은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성과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잭 보글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80억 달러 정도였던 주식형 인덱스 펀드 자산은 2017년 중반이자 무려 4조 6천억 달러로 168배나 증가했답니다. 분산 투자와 관련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분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산 투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응? 저번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랑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최대화하기 위해 한쪽은 분산 투자를, 다른 한쪽은 집중 투자를 주장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즉, 동음이에요. 각자가 사용하는 위험이라는 말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사용하거나 같은 말인데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투자 세계에서 위험은 각자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사람들이 집중 투자를 주장하는 이유가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위험은 주로 회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회사의 내재 가치가 더 낮아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주가가 변동한다던가 그 회사의 주가가 폭락한다던가 이런 변동은 위험에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분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학계에서 투자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변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의미하죠.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위험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늘린다 할 때 양측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워런 버핏은 어느 쪽일까요? 분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워런 버핏 역시 분산 투자를 권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워런 버핏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은 자주 학계를 비판해왔어요. 특히 방금 설명한 변동성의 개념을 위험에 포함시키는 것, 이거 말이죠. 이거를 굉장히 비판해왔어요. 여러 번의 주주총회, 주주서 안에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예를 들어 한 주당 내재적 가치가 10달러이고 주가 역시 10달러인 회사가 있다고 해요. 내재적 가치의 변동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5달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내재적 가치보다 50%가 저렴한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 거겠죠? 그런데 가격의 변화를 보면 변동성이 50%나 돼요. 위험의 변동성을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면 투자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워런 버핏이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떨어졌는데 변동성이 크다고 위험하다니.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건 투자하기 좋은 건데 위험이 없어진 거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투자를 하기 적당한 거죠. 워런 버핏은 위험을 베타나 변동성이 아니라 구매력, 이 구매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한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보유기간 동안 자산의 구매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확실하다면요. 반대로 구매력이 낮아질 확률이 더 크다면 가격 변동이 없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타나 변동성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변동성 위험으로 본다면 이렇게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럼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대한 워런 버핏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쪽에서 워런 버핏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버핏은 내기까지 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이죠.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롱벳이라는 곳에 내기를 했어요. 내기라는 게 잘못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내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롱벳이라는 곳에서는 내기에 이긴 사람이 지정한 곳에 기부를 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내기가 되죠. 내기 내용은 이래요. 워런 버핏은 장기간, 10년간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적극펀드,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인덱스 펀드가 이길 거라는데 워런 버핏은 베팅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인덱스 펀드가 일반인이 투자하기에 얼마나 괜찮은지 뿐만 아니라 적펀드인 헤지펀드가 너무 비싼 운영비에 비해 집값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들어있었어요.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시장 수익률 정도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넘겠다며 펀드를 운영하기도 해요. 이것을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액티브 펀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에너지를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시장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용비라는 것을 받아요. 워런 버핏이 비판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비싼 운용비를 받으면서도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비싼 운용비를 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시장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고객으로부터 운용비는 운용비대로 받으면서 수익은 시장보다도 못했던 거죠. 워런 버핏이 공개적으로 베팅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유 아시겠죠? 그럼 4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워런 버핏이 이겼습니다. 내기에 응한 사람이 70% 이상의 확률로 자기가 이길 것이라며 5개의 헤지펀드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이 선택한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잠깐, 내기가 10년이 아니라 더 장기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0년이 아닌 더 장기간이었다고 해도 인덱스 펀드가 이겼을 확률이 더 우세해요. 1970년 당시 존재했던 펀드는 35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려 281개의 펀드, 80%에 해당하는 펀드는 지금 아예 존재하지도 않죠.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저조하거나 아니면 큰 차이가 없거나 대부분은 그랬어요. 355개의 펀드 중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2%를 더 상회하는 펀드는 단 2개뿐이었죠. 그러니까 장기간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펀드를 고를 확률이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내기에 이긴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인터뷰에서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우수한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내는 인덱스 펀드를 하길 바란다고요.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당연히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콕 집어서 추천해줬죠. 왜냐하면 아내는 워런 버핏 같은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인덱스 펀드가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안전하고 괜찮다는 의미였어요. 인덱스 펀드, 그 중에서도 잭 보글이 만든 뱅가드 인덱스 펀드가 전체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통 사람들 역시 누릴 수 있는 그런 펀드라는 거죠. 미국이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르는 조각상을 세운다면 그건 바로 잭 보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워런 버핏이 잭 보글을 치켜세운 이유이기도 해요. 잠깐, 이제까지 워런 버핏의 한 2개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먼저는 분산 투자는 무제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워런 버핏은 적투자가예요. 집중 투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은 분산 투자를 지지하네요? 워런 버핏은 설마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을 깜빡하고 다른 말을 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정정한 것일까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워런 버핏이 무슨 뜻을 한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비기너 레벨, 비전문가 레벨에 추천하는 거고요. 전문가 레벨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이쪽, 집중 투자예요. 아까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다만 힘들다고 했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장의 수익률을 뛰어넘어요. 워런 버핏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죠. 워런 버핏의 연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뛰어넘어요. 큰 차이로 뛰어넘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수익률은 20.6%예요. S&P 500이 9.7%니까 10.8%나 더 높은 거죠. 투자 초보인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라고 믿는 사람에게 투자 상담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집중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일반인도 집중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요. 하지만 워런 버핏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모든 전문가가 워런 버핏 같은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쳐 S&P 500을 능가할 가능성이 큰 전문가도 일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2016년 주주서한에서 밝힌 바로는 S&P 500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약 10명 정도뿐이었다고 하네요. 워런 버핏의 인생을 통틀어서 약 10명 정도였다고요. 10명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말에 따르면은 너의 돈을 건네받아서 운영하는 그 전문가가 나 같은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뼈를 때리는 조언이죠. 중요한 거는 시장을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적극 투자를 권유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실패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은 안전하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공개적으로 했던 이 내기 결과가 그 증거고요. 10년간이나 진행했던 이 내기에서 워런 버핏이 선택했던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결국에는 상대방이 선택했던 5개 헤지 펀드의 수익률을 모두 크게 뛰어넘었으니까요.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학계에서 분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해리 마르코비치, 그리고 잭 보글을 통해 인덱스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또 분산 투자에 대한 워런 버핏의 의견도 살펴보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를 주장하기도 했고 동시에 분산 투자를 권하기도 했어요. 이 두 주장 중 한 가지만 듣고 워런 버핏은 집중 투자만을 한다, 아니다, 워런 버핏은 분산 투자만을 권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런 버핏의 이 두 주장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밑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억해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 영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안녕!